왜 저 지역은 이렇게 전쟁이 많은가 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세계 전쟁사를 보면 정말 절반이 거기에요. 석유와 금융이 오고 가는 데다 보니 거기서 전쟁이 날 때마다 당장 기름값 오르고 기름값이 요동을 치고 니네는 맨날 그렇게 가까이 옆에 붙어 있고 막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서로 싫어하고 싸우는 거야?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중동 문제에 접근하면 안 된다.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 채널에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저도 영광이고 불러주시기에 감사드립니다. 중동이 어디냐는 건 솔직히 그냥 약간은 관념적인 언어인데 아무튼 유럽 기준으로 봤을 때 페르시아, 인도로는 동쪽 세상과 자기네 그 유럽, 아프리카의 중간에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이제 중동이란 말을 쓰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쪽을 동쪽이고 아시아라고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세상이 커지니까 용어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중동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중동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 의외로 관심이 많더라고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거기가 엄청난 시장이잖아요. $5달러는 넘치고 동네는 사막이니까 할 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업들이 중동에 주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갑자기 석유로 좀 부자가 되다 보니까 중동에도 나라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는데 어느 나라 같은 경우는 돈은 많은데 교육 수준이나 배우 이런 사람들은 되게 적고 갑자기 부자가 되니까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 아니면 이제 전쟁으로 계속 시달려가지고 사회가 이제 혼돈스러운 국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외부 인력이나 기술 지원이 들어갈 여지가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동이 경제적으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구조는 앞으로도 100년은 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중동이 전쟁이 많다 보니까 우리들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요. 왜냐하면 거기가 또 석유와 금융이 오고 가는 데다 보니 거기서 전쟁이 날 때마다 당장 기름값 오르고 기름값이 요동을 치고 그뿐인가 오만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니까 사람들이 왜 저 지역은 이렇게 전쟁이 많은가 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동이 진짜 전쟁이 많은 게 세계 전쟁사를 보면 정말 절반이 거기에요. 그냥 몇 세계마다 크게 다 있어요. 아프리카에서도 굉장히 전쟁이 많았을 수는 있는데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쪽은 기록이 옛날 기록이 없잖아요. 아무튼 동서양이 만나는 중간지대라 전쟁이 엄청 많죠. 그러다 보니 중동이 계속 주목을 받게 되는 거죠. 일단 중동 문제를 얘기할 때 우리가 너무 큰 바운더리를 잡는 건 좀 조심해야 돼요. 외국 사람들 보면요.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거의 구별 못해요. 우린 굉장히 기분 나빠할.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물어. 니네는 맨날 그렇게 가까이 옆에 붙어 있고 막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서로 싫어하고 싸우는 거야? 근데 원래 옆에 있는 사람 싫어하는 거야. 영국하고 프랑스, 독일이 싸우는 거랑 똑같지. 우리가 에스키모하고 싸울 일은 없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문화나 다 똑같지 않느냐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건 정말 용납할 수가 없대요. 너무 다르다. 우리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외지에서 보는 사람들은 니는 같지 않니? 라고 생각을 싶거든요. 중동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한중이라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갭이 커요. 특히 거기 사막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고의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인데 소위 말하는 4대 문명 중에서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2개 문명이 중동 지역에 있어요. 그런데 20세기까지도 사막이었던 지역은 말 타고 다녔어요. 그때도 그랬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고도한 문명이 있는데 옆 동네에는 말 타고 다니는 애들이 있는 거죠. 사막에서. 거기가 그만큼 갭이 크고 그 갭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동이라고 해서 절대 하나의 문화권이 아니다. 이슬람이다. 우리는 이슬람 그러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인데 목사님하고 스님하고 만나면 안 싸워요. 사람들은 목사님, 스님 만나면 너 이럴 것 같지? 얼마나 친하게 잘 지내는데 싸울 일이 없어. 이슬람은 이슬람끼리 죽고 죽였어요. 그래서 그쪽 종파의 차이는 카톨릭하고 왜 개신교도 종교 전쟁 나고 그랬지만 유가 안 돼요. 그 안에 엄청나게 분파도 많고 문명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중동은 내부적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갭이 크고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갈등이 많은 동네고 민족도 다양해요.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전쟁이 일어날 이유는 충분하죠.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게 동서 문명의 교차로예요. 이것도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국제 무역 국가예요. 여기는 4개 대륙의 문물이 오고 가는 지역이거든요. 시리아의 팔미라라고 유명한 관광지 이번에 거기도 폭파됐다 많이 부서졌다 했는데 거기 가보시면 거기가 왜 유명하냐면 사막이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인데 거기에 이집트의 룩소르 신전 이런 데서 온 거대한 건물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왜 그러겠냐? 거기가 동서 무역의 교차로라 돈이 몰리다 보니 부유한 거지.
땅에서 뭐가 나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리아가 그만큼 무역의 교차로다 보니까 세계의 세력이 만나는 데란 말이에요. 원래 그런 데가 전쟁터가 돼요. 동양서양이 만나서 충돌하는 데가 거기다. 평화로울 땐 무역이고 안 좋을 땐 전쟁이다. 그러니 내적으로도 전쟁이 안 나면 이상한 지역이고 외적으로도 전쟁이 꼭 나는 지역이고 이러다 보니 중동 때문에 전쟁이 나는 게 아니라 전쟁이 나는 이유가 생기면 중동에서 꼭 터져요. 그런데 이제는 글로벌 시대까지 돼버렸어요. 거기다 냉전 체제 글로벌까지 들어오니까 옛날 같으면은 저쪽 세상에서 벌어져서 여기 영향을 안 미칠 것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하고 이집트하고 중동전 할 때 미국, 소련이 무기 막 갖다 주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1차 중동전 때 미국보다 소련이 무기를 이스라엘한테 먼저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관념하고 전혀 안 맞아.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은 뭐 러시아에서 도망온 애들이고 유대인 하면 뭐 금융, 자본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하고 친할 것이다. 그래서 중동전 때는 내내 미국은 이스라엘 지원하고 소련은 이집트 지원했다고 착각하시는데 1차 중동전 때는 소련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한테 무기 지원했어요. 왜? 석유가 있으니까 중동에서 자기 기반을 잡아야겠다. 그럼 약한 놈을 도와주면 기반이 잡히겠지. 다 우리 러시아에서 도망간 애들 아니냐.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하고 많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거기는 석유, 통로, 무역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 앞에서 정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어제 저기 오늘의 동지라서 거기는 국제관계도 변화무쌍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쟤들 쳐다도 안 봐. 니네는 영원한 적이야. 이런 관념이 아예 없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더 변화무쌍하고 그러니까 전쟁이 더 잘 나는 거예요. 사실 석유는 그 옛날부터 알았죠. 검은 물. 근데 이게 왜 쓸데가 없어. 아니 뭐 등불 같은 거 쓰고 뭐 그리스의 불 만들 때 석유가 들어갔단 말도 있는데 좌우간 이게 별로 쓸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원자로 자체는 옛날에도 뭐 정제하는 법이 있었대는데 약간 별로였죠. 그래서 이게 세상을 바꿀 에너지가 된 거는 산업혁명 나고 이제 기계라는 게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이거의 중요성이 너무너무 커진 거죠. 에너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석유를 알게 된 게 아니라 석유가 자원화되는 게 20세기 와서 이렇게 되는 거죠. 중동이 잘 살게 된 것도 석유고 복잡해진 것도 석유인데 석유의 가치를 알게 되니까 이게 세계를 좌지우지할 거라는 거는 선진국들이 먼저 알았죠. 산업화를 먼저 나간 선진국들이 먼저 알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내부의 석유도 풍부하지만 어쨌든 세계 에너지원에서 손을 놓는다는 거는 세계에서 손을 끊는다는 거니까 결국 20세기는 글로벌 시대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뭐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전 세계에서 떨어져 고립돼서는 살 수 없는 것이고 강대국은 세계를 움직이는 질서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세상이 망할 때를 대비해서 지네는 안 개발하고 저쪽 개발한다는 뭐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아 그게 본질이 아니고 미국은 우리 땅에 있는 거로 충분해. 그러면 니들 마음대로 개발해. 그러면 자기 말고 다른 전 세계 국가들은 그 중동을 장악하는 애들에 의해서 에너지가 막 움직일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미국이란 나라가 옛날처럼 고립주의로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게 할 때는 괜찮지만 어차피 산업 금융 국가인데 그거를 떼놓고 그건 네 맘대로 해라. 우린 이렇게 할게. 이랬다가 자신들의 영향력이나 시장 경쟁력이라는 게 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개입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동의 석유라는 자원을 이거는 세계 운명하고 얽힌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도 거기 점령하려고 대난리가 났었잖아요. 자, 그런데 중동에 있는 부족 국가들은 그거를 개발하고 정제할 실력이 없어요. 요즘에나 정제한다고 그러지 한때는 정제도 못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진 게 어쨌든 이 다른 나라가 해준다고 해도 땅의 주인은 그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언젠가는 돈을 벌고 자기 산업화를 할 거 아니에요. 이 강대국들은 그 생각까지 다 한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쟤네들이 정말 민주국가가 돼서 자기가 모든 걸 장악한다 그러면 전 세계를 완전히 좌지우지할 거다. 제가 이거 진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세상은 정말 잔혹한 게 우리가 중동 문제를 얘기할 때 뭐 유럽 국가들이 뭐 미국이 들어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관리하고 뭐 거기다 게리맨더링 해갖고 나라도 원래 거기 국경이 없던 나라들인데 막 이렇게 잘라가지고 석유 있는 나라 없는 나라 막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제 비난들을 해요. 물론 그게 정당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를 전혀 그렇게 안 해갖고 정말 자연스럽게 처음에 나왔던 사우디아라비아 헤지스 왕 하심가가 중동을 다 제압해서 하나의 왕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 자본이 쓰고 기술자들 불러서 그 석유를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한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사우디아라비아 보고 증산을 했더니 우리 안 한다고.
유럽은 지금 추운 겨울이 온다고 아우성나는데 우리 안 한다고 버티니까 에너지값 30% 40% 뛰고 요즘 만나는 분마다 저한테 우크라이나 전쟁 언제 끝나냐. 그 전쟁이 우리한테 삶에 영향을 끼칠 거라고 누가 생각했냐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약소 국가를 강대국이 가서 마구 막 휘젓는 게 정당하다 이런 게 아니고 정의가 아니고 저도 정의로운 사회를 원하는데 그 정의로 가는 길에서 순박하게 간다고 정의가 실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지금 만약에 그 하심가가 다 통일해가지고 에너지 갖고 좌지우지하고 기름까지 2배, 3배를 뛴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지지하겠어요? 차라리 강대국들이 들어가서 에너지를 적당히 이렇게 해가지고 당장 내 앞에 그들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세계 경제에 맞춰 컨트롤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어느 게 낫냐고 물어보면 과연 중동 사람들의 자유와 정의와 진실을 위해서 우리가 3배, 4배 되는 기름값도 감당할 수 있고 한국 경제가 지금의 절반만 성장하더라도 그건 하늘이 준 자원 탓이니까 우리가 참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 저는 정의롭지 않게 살자는 게 아니라 정의롭게 살자고 할 때는 그만한 각오와 현실에 대한 각오가 있어야지. 가장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의 현재 삶에 만족하고 나는 이거보다 더 잘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정의를 찾는 사람들이야. 근데 정말 당신의 정의를 실현했을 때 당신한테 고통이 오면 금방 바뀌거든요. 그래서 중동 문제에 대해서는 인류의 양심을 위협하고 나의 선택을 위협하는 문제가 항상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풀기 어려운 것이고 정책을 하고 세계 정세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해관계 플러스 이런 고민 속에서 가는 것이고 세계 모든 사람들 중에 얼마 이상은 저건 정의롭지 않은 거지. 언제 정의가 올까라고 쉽게 얘기해. 그런데 막상 일은 터지면 그렇지 않거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제가 충격받았던 게 제 주변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냥 땅 떼어주고 전쟁 빨리 끝내지 왜 약한 나라가 강대국한테 덤비는 거야 라고 말하는 분들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묻잖아. 그러면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일본한테 넘겨주고 의병항쟁 이런 거 다 잘못한 거네. 그럼 또 그건 다르대. 왜 다른데? 그건 걔네들이고 이건 나는 나니까. 중동 문제는 어떻게 하죠? 중동의 민주화, 중동 민주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경제 발전과 이런 것은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말하는 거야. 아니면 그럴 바엔 차라리 저게 낫겠다고 쉽게 말하는 거야.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한 방식이 옳다는 게 아니에요. 석유값은 안 올랐으면 좋겠고 저 나라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주권국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중동 문제에 접근하면 안 된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냉정하게 접근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석유화학 제품으로도 나가는 용도도 엄청 많고 결국은 그쪽으로도 또 개발이 많이 될 거니까 석유가 당장 세상에 쓸모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자동차가 지금 흥분하다 약간 진정 상태인데 과연 화석연료가 그렇게 빨리 없어지지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미 냉정하게 나온 결론은 전기자동차 돌리나 기존의 차 돌리나 그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양은 똑같다라는 게 지금 사실 결론이거든. 그런데 이제 뭔가 혁신이 나가지고 그 전기 제작 용도가 확 줄어들거나 뭐 자동차 엔진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져서 뭐 이렇게 갑자기 이런 게 나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막 없어질 것처럼 얘기했지만 생각처럼 화석연료 자동차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미뤄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항상 경제는 그랬어요. 한쪽이 없어지면 그걸 돌려서 다른 쪽으로 또 개발을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석유라는 에너지가 완전히 없어지고 막 중동 국가가 다시 옛날에 낙타 세상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만 어쨌든 경제적 변동이란 건 GDP가 1%만 떨어져도 어딥니까? 그래서 70년대 오일 쇼크 날 때에 벌써 그 중동 국가들이 가졌던 위기의식에 그때는 석유가 매장이 없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석유가 떨어지면 끝난다는 거야. 석유 없이 사는 세상, 우리도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단가를 더 높여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이런 거였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됐냐면 석유 매장량이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찾아져가지고 몇십 년 만에 없어진다는 건 뻥으로 끝났어요. 하지만 사람이 자꾸 착각하는 게 중동 국가의 위기의식은 안 사라진 거야. 우리 지금처럼 살다간 에너지 떨어지면 완전 끝 아니냐. 그랬는데 이제는 석유는 잔뜩 있는데 석유 용도가 없어질지 모른다는 게 이제 불안감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금융이라든가 산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중동 내부 사회에서 지금 문제가 중동 내부 국가들끼리 협력이 일단 안 되고 협력이 안 되는 이유가 사회 체제가 기형적이에요. 이 기형적인 게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나는 열강들이 함부로 이게 선을 이상하게 그어놔가지고 격차도 너무 크고 종교적 갈등도 크고 그래서
중동 국가가 협력해서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만들었다는 부분은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럼 자율적으로 그걸 만들어갈 수 있는 관계는 있었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더 문제는 이들이 이제 어떤 교육이라든가 기술 인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돼서 재정 규모에 맞는 사회 직업이라는 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국제적인 원인도 있고 국내적인 원인도 있고 국내적인 원인은 역사적인 원인도 있어요. 분명히 사우디아라비아 있는 데서 낙타타는 부족들은 20세기까지도 메소포타미아 문명 때랑 별로 달라진 게 없게 살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 문명이 들어오면서 이 양자 간의 격차는 너무너무 커져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동일 국가를 만들기 힘들었던 그런 구조가 이미 있었던 거야. 열강이 들어와서 칼질을 한다고 해도 진짜 무에서 유를 하는 칼질은 못해요. 이런 말은 제가 그쪽에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구조가 있었고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도 많았지만은 그렇다고 지금 당장 그쪽에서 민족국가 만들어서 오페크에서 한다고 우리도 당장 난리 나죠. 왜 사우디아라비아가 증산 안 하냐.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나고 뭐 그동안 깡패라고 욕하던 미국한테 가서 야 미국이 왜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말을 안 듣냐. 이렇게 또 응원하는 사람도 많죠. 또 물론 이거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내가 추운 겨울을 맞더라도 이건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혁명의 고난의 나날을 겪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 다만 지금 인간의 선택은 이해관계 때문에 다양하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게 중동 사태의 고민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중동에 오늘날 이런 일이 벌어진 데 대해서 서방의 책임이 없다거나 소련의 책임이 없다거나 중동 민족들은 가만 놔뒀으면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다거나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현실은 굉장히 냉정하게 벌어졌어요. 제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 듣다 보면 우리들이 이해관계에 얼마나 약한지 우리들이 부르짖는 정의와 관념적인 세상이 실제 내 앞에 이해관계가 벌어졌을 때 얼마나 허약한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어요. 제가 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정의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상을 단순화하고 원인을 단순화하고 내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그 방법만 하면은 세상이 아름다워질 거라고 하는 환상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어떤 내가 편하고 나한테 손해 안 주고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의 가책도 없는 방법을 만들어서 저 방법만 해결하면 세상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무책임한 방법이라. 그리고 그건 사태를 더 악화시킵니다. 제가 이번에 중동전의 책을 쓴 거는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한 이론서를 쓴 건 아니고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하는 것들이 정말 현장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어떤 이해관계도 충돌하고 그 사람들은 그런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교훈을 받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외지 입장에서 우리의 이해관계나 아니면 우리의 정서적 만족감, 나의 양심적 만족감을 위해서 편하게 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너무 잘못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우리들의 지금 삶에도 직접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심과 지식과 땀과 노력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런 온전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한번 중동이 어떤 것인지 정말 구체적으로 보고 관념적 이해가 아니라 그 내부의 복잡하고 현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쳐다보자. 이런 점에서 중동전 서술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북21에서 전쟁사 시리즈를 계속 내고 있어요. 시간 순삭 전쟁사라고. 그래서 첫 편이 병자호란이었고 두 번째가 이번 중동전쟁,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중동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평화를 위한 노력, 전쟁을 위한 음모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번 정말 리얼하게 보자는 뜻에서 한번 전수를 해봤습니다.